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새벽 종료됐습니다. 회담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판하는 SNS 메시지를 올리면서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칭찬과 득담을 주고받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추후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미 정상회담 막전 막후 상황과 추후 과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두 분 전문가 소개합니다. 먼저 경제통상 전문가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시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는데요. 시민분들은 국민분들은 양국 회담 결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트럼프가 처음부터 일부러 더 딱 기를 죽이고 해서 쉽지 않겠구나. 이거 어떻게 대통령이 이걸 헤쳐나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잘 풀었다. 그래도 화기애애하게 잘 한 것 같아서 얘기하거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그걸 잘했다. 분위기가 아직 확정이 안 된 문제들이 많잖아요. 또 이제 방위비 인상 뭐 이런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나온 게 없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결국은 우리나라가 미국 의 그런 영향력에 벗어날 수가 없고 미국과의 동맹을 가지고 그건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정상회담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막상 정상회담이 끝나니까 그래도 잘 해결된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변화가 많은 상황인 만큼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조금 더 이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서로 대화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 농담도 좀 하는 것 같고 일단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의 관세라든지 이런 관계가 우호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미군 주둔비 관련해서 그런 것도 미국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조금 더 우호적으로 이제 보호를 해주고 경제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생방송을 보느라고 많은 분들 또 잠을 설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됐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 먼저 박원근 교수님께 가장 주목해서 보신 부분은 어느 장면이었는지요? 어제 밤을 결국 세웠습니다. 네. 그 전체적으로 느낌이 롤러코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점 올라가서 딱 클라이막스에 있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딱 멈춘 그런 느낌이거든요. SNS를 보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어떤 외교적인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3시간 전에 나왔던 그 숙청과 혁명을 이야기한 그렇습니다. SNS를 말씀하시는 거죠? 트럼프가 쓴 바로 그 SNS고 올해 2월이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백악관에서 당했던 사실은 당신은 카드가 없다 해서 사실상 쫓겨난 그런 물론 한국을 상대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외교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고 또 잘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또 있어서 이 비호감일 경우에는 이게 풀어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들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롤러코스터처럼 쭉쭉쭉쭉 올라가서 완전 확 떨어져 갖고 뭐 거의 땅에 부딪힐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렇진 않았다. 근데 네. 그럼에도 결국 롤러코스터가 내려가야 종착점을 가긴 가잖아요. 근데 종착점을 안 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딱 끝났다. 그 종착점을 안 갔다는 것은 사실상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내용을 갖고 최종적으로 뭔가 정상끼리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또 아쉬움도 남습니다. 네, 화기애애했지만 과제는 남겨두고 있다. 김양희 교수께서는 경제통상문제 전문가신데 그게 막 표면적으로 언론에 공개되는 장면에서는 뭐 별로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경제통상문제 전문가로서 주목하신 내용 또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뭐 워낙 돌출 발언이 SNS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도 거의 깜짝 놀라가지고 지켜봤는데 예.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심각한 문제는 터지지 않았다라는 거에서 일단 안도감을 가졌고 제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역시 한국 경제 안보의 동아줄은 제조업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전 세계 만방에 고한 중요한 시간이었다. 중요한 모멘트였다라는 부분을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미국이 원하는 조선, 반도체, 원자력, 핵심 강물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제조 협력을 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하는 거. 네. 어쩌면 그것이 회담 직전에는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을 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지만 이후에서는 일정 정도 한국을 대우할 수밖에 없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중요한 레버리지로 작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 그 부분을 좀 저는 먼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마스가 이 협상 중에서도 이 부분이 강조되기도 회담 중에서도 이 부분이 강조되게 되는데 우리가 준비해간 선물 거북선이 상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인상적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너무 우리가 의전 중심으로 이걸 좀 바라보는 건 조금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실무회담이었거든요. 네. 실무회담이란 뭔가 구체적이고 가식적인 일을 해서 뭔가 얻어오는 성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좀 집요하게 좀 물고 늘어질 필요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름 의미는 있겠지만 저는 좀 더 내용적인 측면을 좀 중심으로 좀 봤을 때는 네. 여전히 뭐 좀 계속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는 마스가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종합적으로 한국이 갖고 있는 제조업 특히 이번에는 마스가에 더해서 조선에 더해서 원전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실 전 세계에서 그런 원전을 전 공기 전체적으로 원전을 잘 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예.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조 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라서 그것이 섣불리 미국이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중요한 어떤 레버리지임을 우리가 확인했다라는 거 제조 역량이 알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저는 강조하고 예. 싶습니다. 정상회담 들어가기 전에 워낙 그 방명록 작성에 사용했던 네임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박 교수님 아까 이제 3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렸다라고 하는 그 내용, 교회를 급습하고 미군 기지를 수사하는 한국과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숙청, 펄지, 또 혁명, 레볼루션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뭔가 보수 단체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이런 생각을 판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협상을 주도하기 위한 협상의 기술 차원에서 압박에 들어갔던 걸까요? 저는 협상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걱정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게 일회성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은 우리한테도 잘 알려진 마가라고 미국 예. 우선주의 세력이죠. 그 세력에도 여러 분파가 있는데 그중에 한 분파는 중국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분파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친중국이라는 생각을 아주 깊숙이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백악관에서 이번 한국 대선 이후에 뜬금없이 나온 게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거기에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우려하며 반대한다. 그런 입장이 나와서 이게 뭐지 했는데요. 이게 뭐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를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고든 창 같은 사람이 있고 네. 지난번에 한국에 와서 문제가 됐던 모스탄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제일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는 로라 루머라는 1993년생 여성이 있습니다. 유튜버, 파워 유튜버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람은 아예 이재명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불렀는데 트럼프의 신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몇 달 전에 그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 NSC의 3분의 1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알렉스 웡이라고 해서 이 북한 문제를 잘 아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가 네. 다 관두게 됐거든요. 그 관두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로라 루머가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한테 그 건의를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그룹들이 분명히 있고 또 트럼프도 이런 그룹과 생각을 반드시 같이 하지 않더라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에 저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많이 그런 의구심을 좀 없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걸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 이번에 이제 이례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강훈식 실장이 동행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까지도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갔을까요? 답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훈식 실장이 비서실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카운트파트는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났을 텐데 수지 와일스라고 네. 불리는 그나마 트럼프가 귀담아 얘기를 듣는 트럼프의 가장 충실한 뭐 동역자 같은 사람이죠. 선거 캠프에서도 책임을 졌던 사람이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한테 바로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국 그 당시 상황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비서실장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원래 비서실장의 임무라는 것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 한국을 지키면서 업무를 챙겨야 되는데 비서실장이 가니까 아 이게 뭐가 있구나 하면서 저는 CJ 와일스까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뭔가를 통해서 결국은 그런 뭐 오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게 된 기회를 마련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지 와일스를 상대해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훈식 실장이 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그 관계를 좀 잘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본인 혼자서 모든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주변에 정말 트럼프와 가까운 누구와 네트워크가 있어야 트럼프의 그런 행동을 미리 알 수도 있고 또 뭔가 우리가 인풋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인물 중에 가장 핵심은 수지 와일스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 사람이 워낙 그렇게 안 나서요. 그래서 뭔가 네트워크를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네. 강 실장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이번에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했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기자 브리핑에서 나왔죠. 네. 비서실장 간에 한 라인을 알겠습니다. 만들기로. 이것도 상당히 그 이전에는 좀 우리가 못 봤던 그런 역할 관계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김 교수님 네.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뭐 훈훈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피스메이크 또 자신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그런데 EU와 일본은 이런 통상 관세 관련된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팩트 시트가 있거든요. 이른바 이제 어떤 이 관련된 내용들이 명시된 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없는 겁니까?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왜 없나요? 제가 왜 없냐라고 얘기를 여쭤보시면 저도 확실하게 그 이유를 말하기는 저는 어렵죠. 근데 이제 추측컨대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하나는 이걸 명확하게 하려고 하면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회 비준까지 가는 거예요. 번복되지 않게. 그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행정부 안에서 백악관 안에서 끝내고 싶다라는 이런 부분들 쉽게 가겠다라는 거. 두 번째가 더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다. 그래서 문서화해서 명시적으로 난 것을 스스로에게 족쇄가 되지 않게끔 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가장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나마 이게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 저는 이번에 뭐를 제일 우려했냐면은 회담 전에 투자 내역 2천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지 하나하나 이행 계획을 다 짜서 내라 이런 얘기까지 그런 요구 사항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번에 구체적으로 안 했어요. 그리고 재밌게도
투자 관련해서는 MOU 베이스로 가기로 했다. 구속력 없는 MOU 베이스로 가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이 말인즉슨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서로 알면 다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분히 미국 내에서 국내 정치용으로 과시하기 위한 재료로 쓰는 거라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만들기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한테 상당히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는 게 구속력 있는 이행을 의무화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평소 이번엔 악마는 노 디테일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된다 아니면 펀드가 조성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라든지 또는 뭐 핵과 관련된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 사실 일본과는 17년 만에 공동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박 교수님 이번에도 상당히 훈훈했다는 평가는 받으면서도 정작 문서로 된 공동 합의문은 없습니다. 공동 기자회견도 없을 거예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공동 기자회견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동 기자회견에 유사한 게 있긴 있었죠. 근데 기존에 있었던 외교의 문법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 원래 공동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소인소회담하고 확대회담하고 양국 정상이 뭔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그것을 네. 발표하는 자리에서 뭐 때로는 기자의 질문을 받는 그 순서인데 트럼프 등장해서는 그런 걸 거의 안 합니다. 물론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닌데 오벌 오피스라 해서 자기의 집무실에 그 상대방 정상을 앉혀놓고 거기에서 질문을 받는데 그 질문을 보면 이번에는 좀 낫습니다만 뭐 대부분 미국 국내 정치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있죠. 그것도 다 외교적인 규례와 그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인 거죠. 근데 그 공동 성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원래 처음부터 좀 쉽진 않았다. 왜냐하면 이번 회담 자체가 뭔가 국가와 국가가 정상회담을 충분히 준비해서 뭐 외교의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또 하나는 이것은 사실상 관세 이후에 합의 이후에 뭔가를 마무리 짓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방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지금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지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예. 생각이 되고 뭐 일부에서는 일본의 지난 2월 달에 이시바와 트럼프 때는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았냐라고 비교를 하던데 그때는 관세랑 상관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왔고요. 그다음에 관세가 시작된 후에 공동성명이 나온 경우도 있지만 안 나온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김 교수님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 전에 농산물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굳이 넣자면 이제 농축산물일 텐데 바로 소고기라든지 또는 뭐 쌀개방 같은 이야기 이걸 좀 적극적으로 미국에서 요구하나 보다. 그래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은 건너뛰고 미국으로 바로 가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근데 왜 이야기 안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관세라든가 한미 그 무역 협상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없습니다가 아니라 지금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서실장께서도 기자 브리핑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대는 뉴 노멀입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금 없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 그냥 단계별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엄청난 불확실성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지금은 없었습니다 뿐입니다. 앞으로 없을 거다라고 장담 못합니다. 단 앞으로도 그렇게 세게 요구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네. 우리는 이미 한미에 붙어 있기 때문에 99.7% 10개 품목 빼고 농수산물, 농축수산물 다 개방했거든요. 소고기 원령이 문제가 아닐까요? 뭐 원령 문제는 이제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없었다. 왜냐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그것보다도 그건 사실 자잘한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마스가를 의시해서 미국이 꿈꾸는 제조업 재건의 최대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어떤 관계를 좀 굳건히 하면서 그걸 국내적으로 충분히 과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푸짐했기 때문에 네. 다른 자잘한 것은 뭐 다음에 또 이거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거기까지는 관심이 안 갔을 뿐이다. 또 언제 나올지 모른다. 항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이번에 이제 이 주한 미군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 중에 주한 미군을 계속해서 4만 몇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8,500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는데도 굳이 4만 명 이상으로
고집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굉장히 꾸준하게 4만 명이라고 일기 때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주변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번에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잘못된 그런 숫자와 잘못된 팩트를 얘기하는데 그거 가리키려고 하지 말아라. 가르치고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4만 명이라 할 때도 가만히 있었던 건 중요한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주한미군 재편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얘기가 이번에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와 참모와의 차이가 있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까지 가는 길이 험할 수 있다. 근데 트럼프한테 막상 가면 또 트럼프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안보 분야에 나타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같은 사람은 아주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해오는 사람들인데 이번에 보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모두 발언을 보면 시진핑 주석의 우호적인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중국에 갈 때 같이 타고 가자. 대통령 전용기에 이재명 대통령도 같이 타고 갈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됐어요. 그것도 사실 굉장히 미묘한 뉘앙스가 있거든요. 아하. 자기 비행기를 태우고 간다라는 거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건 별개의 문제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만큼 중국 견제의 나머지 참모들의 분위기와는 다르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중국 견제 쪽으로 움직이는 건데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하죠. 근데 문제가 이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이거는 어쨌든 미 국방부와 전략적인 방침에 따라서 2001년부터 지금 20년을 끌어온 일인데 네. 이번에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변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네. 박 교수님 이 점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은 기자들이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할 때 격가지로 참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좀 전개를 해 나가서 어디에 핵심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주한미군 이야기를 하다가 소유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미국의 땅이 되면 좋을 텐데 이게 부동산 경영자의 심리적 표현입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까? 일단은 여기에도 사실 팩트가 틀린 게 있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기 위한 얘기를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군사 기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들이 미군이 임대, 영어로 리즈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동산 업자니까 임대를 한다는 것은 돈을 주고 이것을 빌린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소파, 주둔구 지휘자 협정의 그 예외 조항 SMA 특별 협정을 통해서 모든 공여지를 무상으로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을 한 푼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거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은 빼버리고 자기네가 소유를 하게 되면 돈을 안 내지 않느냐. 근데 저는 이게 팩트를 좀 틀리게 이해했다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비용으로 처산해서 받습니다. 우리는 이게 직접 비용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아마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이 유일하게 그 특별 협정을 맺는 국가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소유권 얘기가 나와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트럼프의 이런 제국주의적인 영토 확장의 꿈이 있다 하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만약에 트럼프가 캠프 험프리스 평택 기지를 미국령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여기서 발목이 잡힙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어떤 미군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그건 한국을 떠나서 마음껏 돌아다니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안 돼요. 여기를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미군이 제일 싫어하는 인계철선 전쟁이 나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끌려가는 거. 그런 선택을 할까요?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김영희 교수께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마스가 바로 이제 이 우리 조선업이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무기가 되는 걸 강조하셨는데 오늘 대체로 정상회담 이후에 조선 관련주는 좀 주가가 내려갔어요.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선업이 아주 뭐 상당히 이제는 우리 이 산업적으로 또 호시기를 맞았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미국과의 협력 등을 좀 지켜봐야 될까요? 저는 오늘 당장 주가의 반응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조선업은 분명히 호기가 맞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양쪽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특히 이제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둘 다를 좀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
미국의 조선업은 사실상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뭐 처절하게 망가진 상황이라서 그걸 다시 복구하려면은 한 해 두 해 정도로 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한국이 과연 거기를 어디까지 가져가서 거기서 미국 조선의 재건을 위해서 한국이 해야 되느냐, 이건 사실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예.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도 큰 틀에서는 기회 요인이 있다라고 보는 게, 자칫 너무 조선이 미국에 가서 뭘 하고 한다면 어떤 국내 조선 산업 어떤 공동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조금 기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선 산업 전반적인 어떤 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조선의 소부장 자체를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소재 부품 장비요. 그렇죠. 네. 소재 부품 장비. 그렇게 되면은 조선을 미국에 가서 한다 하더라도 하나 제가 좀 걸리는 건 뭐냐면은, 소부장은 여전히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면은, 그러면 조선 기자재, 원자재, 부품을 다시 미국에 더 수출을 많이 해야 돼요. 과거에 배만 만들어서 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네. 배 만들기 위한 중간재를 한국에서 사간다고 했을 때, 이것이 다시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한 무역 수지 적자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진짜로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을 하려고 한다면은 조선의 가격 경쟁력, 특히 미국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뭐 네. 심하게는 6배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가뜩이나 비싼데 철강, 알루미늄, 그 기자재 다 관세 붙여버리면은 그거 조선업 재건 못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이 필요한 거죠. 저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국에 예컨대 우리 한미 FTA 적용시키자. 캐나다,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게 대해서 USMC 적용품은 관세 제로인 것처럼 니네들이 원하는 조선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조선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는 한미 FTA를 적용을 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로로 가자라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 미국의 조선업이 재건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렵고, 이게 또다시 미국 입장에선 니네 결국은 우리 투자한다고 했는데 왜 무역 적자가 줄지 않아?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박은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고, 이게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통상의 이 협상 주제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어떤 이 국방 안보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정책을 비판하다 보면 오늘 아무 얘기도 못할 것 같은데,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저도 김학의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게 꼭 이 조선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그치. 것이다. 그래서 저도 늘 보면서 너무 모순된, 한 번만 비판하겠습니다. 너무 모순된 게 너무 보여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려고 한다. 그게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해군력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해군이 계획을 발표했는데 2030년까지 64척을 퇴역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퇴역을 왜 하느냐? 일단은 노후 선박이고 그렇게 많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해군을 수급을 못합니다. 병력을 채우지 못해요. 그리고 노후 선박을 원래 수리를 좀 하면 되는데 수리할 때도 없고 수리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퇴역시키는 그 함들을 보면 거기는 항공모함도 있고 이지스함도 있고 순항함도 있고 SSGN이라고 불리는 원자력 추진 순항 미사일함도 있고, 물론 이거 오하이오급이라서 이제 옛날 거를 다 퇴역을 시키고 대신에 무인 함정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앞에서 우리 김학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군 함정을 만들려면 조선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의 조선업은 생태계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0.18%예요. 예. 참고로 중국이 50%고 한국이 30에서 35%, 일본이 10에서 12%. 탑이 나오죠. 그러니까 누굴 파트너로 해야 되는지. 한국이네요. 더군다나 거기서 중국은 지금 뭐 1년에 하루에 한 척? 오늘 트럼프가 말한 그것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거고, 굉장히 다양한 함정들을 최신형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다. 근데 저는 미국이 이거 하려면 일단 존슨법을 뭐 일부 지금 개정을 한다는데 그 법부터 손을 대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렵다. 지금 존슨법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1920년대 만들어진 법이고요. 미국 연안을 운행하는 선박은 미국인이 만들고 미국이 소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선업을 하더라도 이 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미국에 가서 조선업을 생태계를 다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게 저는 힘들죠. 가능할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하는 생각을 계속 또 좀 하고 네.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또 반스 톨레퍼슨법도 바뀌어야 이제 네, 맞습니다. 이 동맹국들이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데 김 교수님 오늘 삼성중공업하고 미국의 이 군함 MRO 관련된 마린 기업인가요? 서로 간에 또 협의도 이루어졌다 그러고 지금 HD 현대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MOU를 맺었다고 하는데 착착착착 좀 계획대로 진행은 된다고 봐야 될까요? 조선은 뭐 절대적으로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자주 많이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과 트럼프를 비교하면서 트럼프는 철저하게 1대1로 거래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트럼프는 동맹이든 우방이든 신경 안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한 거는 반도체도 그렇지만 특히 조선 원전에서 미국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동맹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자국에 필요한 중요한 옥석과 같은 그런 동맹은 챙길 수밖에 없다. 결국은 미국도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핵심 동맹, 전략적 동맹에 대해서는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잘 보여줬고 특히 조선이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냐면 반도체랑 비슷한데 특히 조선은 사실은 한국보다 잘하는 데가 있죠. 중국. 네. 전체 글로벌 규모상으로요. 규모로 네. 보면은 중국이 더 잘하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미국은 이 조선 특히 군함과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중국에 맡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호주의 진영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무리 경제적으로 훌륭하게 잘 만들어내도 외교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와는 같이 할 수 없는 부분. 그것이 바로 조선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경제와 안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트럼프조차도 결국은 보호주의를 진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는 그걸 해줄 수 있는 동맹이나 우방한테는 중요한 기회의 창이 열리는 거고 이게 우리한테는 한미 관계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한중 관계에서도 의미가 있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트럼프가 이렇게 막아주지 않으면은 훨씬 더 빨리 중국은 우리를 치고 올라오고 우리를 추격할 수 있는데 그걸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라는 경제적으로도. 점에서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 미국에 빨려 들어간다. 라는 것만 생각했을 때는 나중에 우리가 정말 우리 국내 조선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우리의 산업이 전반적으로 공동화될 수 있는 그 우려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는 또 우리가 또 치열하게 국내에서 고민해야 될 거는 이중의 과제를 다 안고 있는 거죠. 네, 박 교수님 그래서 궁금한 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조선업 마스가인데 이걸 들이밀면 관세도 좀 트럼프 대통령이 조정해 줄 수 있고 조선업을 좀 강조하면 안보에서도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이런 우려 또 의심들을 또 불식시키는데 결정적인 무기는 될 수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합의를 할 때 마스카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일본과 다른 사례를 볼 때 우리가 어쨌든 대미 투자에 2천억을 얘기했고 1,500억이 조선업에 특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영향을 줬다라고 판단이 되고 물론 2천억의 행방은 아직도 좀 묘연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나서 과연 이제 중국과의 관계 근데 이것도 이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 당연히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파트너로 삼겠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파트너가 되면 중국과의 관계를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안 있겠네요. 근데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매우 용기 있는 연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미국의 팅크탱크 CSIS에서 얘기한 걸 보면 국제전략문제연구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안미 경중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 안미 경중이라는 것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고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5월 말에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안보회의에서 안미 경중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사실상 한국이란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을 지목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안미 경중이 유효한 시기는 지났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그 지난번에 있었던 박창대, 정청래 그 대표들 그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전당대회입니다. 전당대회 마지막 서로 그 토론하는 거에서 그 질문이 나왔더니 둘 다 안미 경중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통령은 그거 안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지배적인 세계관과는 다른 결단을 했다. 물론 이제 과연 그것이 현실화되고 실천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면은 우리가 조선업에 대해서 미국과의 협력의 가능성이 더 높고 그것은 더 열려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김 교수님, 이 위성락 안보실장 이번에 3실장이 다 김영우 정책실장 또 강훈식 비서실장 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양국이 원자력 협력과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의미 있는 논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좀 아십니까? 사실 원전도 지금 조선과 유사하게 네. 한국이 설계에서부터 그 제조까지 다 제조하고 그다음에 건설 운영하는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나라는 실질적으로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국이 그런 어떤 원전 경쟁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대체 불가의 그것이 마스가 못지않게 중요한 어떤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 교수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와 좀 삐그덕대는 어떤 협의 내용이 발표돼서 상당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전된 협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 사실 아직까지 드러난 건 없어서 사실 대외적으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이 조선과는 좀 다른 부분이죠. 원천 기술을 미국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풀어야 되는 숙제는 분명히 있는데 다른 여타 부분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봐요.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원전 경쟁력에 대해서는 미국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해주신데 네, 박 교수님. 예,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한미 원자력 협정도 그렇죠. 일부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게 어렵습니다. 그거 쉽게 안 해주죠. 예, 왜 안 해주냐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상업적인 목표도 있고 당연히 우리가 그 핵연료 재처리를 2030년이면 다 포화 상태예요. 우라늄 농축을 말씀하시는 거죠? 핵연료 그 플루토늄 재처리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다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재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받으면 전체 부피를 2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럼 방패장을 그렇게 많이 안 짓거나 하더라도 그것을 일종의 관리가 가능한 상업적 목적이 충족이 되는 거고 그리고 방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산업 원자력의 경쟁력도 높아져요. 근데 문제는 그간에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왔는데 이 얘기의 핵심은 한국이 핵 무기의 능력에 잠재력을 갖겠다라는 측면에서 수도 없이 얘기를 해왔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요?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미국 국무부에는 이른바 반확산, 비확산 마피아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하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협정 개정을 2015년에 했었는데 제가 직간접적으로 저도 거기에 좀 동참을 했었는데 정말 미국 그 설득하는 거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아직 2030년인가요? 그 아직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과연 개정이 가능할지 정말 그건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이번 회담 결과로 원자력 협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진전 협의사항 나온 게 있습니까? 박 아니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그때 위성락 실장이 그 기자간담회에서 위성락 실장이 아니라 김정관 산업장관이 러트니 상무장관이랑 이것에 관해서 MOU를 맺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미 원자력 협정 아니고 원자력 협력에 관해서. 네. 근데 원자력 협정 자체의 개정 가능성은 특별히 얘기하지 않은데요. 그래도 이게 트럼프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능성을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 같으면 절대 안 됐죠. 김 교수님, 지금 일단 이 정상회담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에서 미국 기자의 질문을 받고 한국과의 통상 협상이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몇몇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관철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저도 뭐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요구했는데 안 받아준 거는 좀 확실한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너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모든 것들이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조금 좀 차근차근 좀 앞으로도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는 중이라서 저는 사실 제일 이제 불안한 게 그런 것들이고 또 하나는 이번 회담에서 얘기가 안 나왔는데 안 나올 수가 없는 중요한 게 사실 지금도 좀 저변에 깔려 있지만 중국에 대한 압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지금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베센트라든가 그리어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는 관세를 무기 삼아서 우리의 동맹 우방들이 중국과 헤어지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어떤 나라보다도 중국과 확실하게 헤어지면서 우리의 제조업 재건, 그다음에 방산, 안보 이런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걸 언젠가는 요구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답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네. 좀 충분한 좀 준비가 필요한데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안 나온 것 같아서 안 나왔는지 나왔는데 어떻게 얘기가 공개가 예. 안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공개된 지금 정상회담의 내용도 있지만 뭔가 물밑에서 또는 추가 협의가 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 전문 채널에서는 계속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박 교수님은 김양 교수님의 의견 어떻게 보시는지? 계속해서 미국이 우리한테 물어왔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왜냐하면 새로 우리 정부가 등장했으니까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결국 중국 견제인데 거기에 어떤 입장이냐, 얼마만큼 동참할 것이냐, 그게 경제와 안보가 다 연계돼서 스티브 마이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것들이잖아요. 그 얘기를 계속 물어오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확답을 주기가 쉽지 않다. 근데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그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 간담회에서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 중국 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의 고민에 가장 힘든 그런 도전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 관련해서 저도 하나 조금 말씀하시죠. 네. 엘브리지 콜비가 이미 대놓고 일본이나 호주한테는 대만에서 유사시 누구 편에 쓸 것이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우리한테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 부분이 저는 네.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피트 헤그세스가 5월 말에 했던 그 샹그릴라 안보회의 연설이 36분짜리 연설이거든요. 네. 그중에 한국이 34분에 한 번 나오는데 나머지 인도태평양의 핵심 미국 동맹국인 일본, 필리핀, 호주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협력하는지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콜비가 그 거부 전략에 쓴 책을 보셨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한국은 담벼락을 걷는 국가로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미국 편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콜비가 차관인가요? 현지가 정책 차관을 하고 정책 있고요. 차관입니다. 지금 콜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네. 안타깝게도 트럼프 행정부에는 전략가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경제 쪽에는 스티브 마이런이라고 지금 백악관에서 경제자문위원장을 하다가 이번에 연준에 이사로 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리고 스캇 베센트가 좀 정리된 베센트가. 재무장관이 베센트가 좀 정리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쪽 국방은 쪽은. 오로지 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콜비. 엘브리지 콜비죠. 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박원곤 이하여대 북한학과 교수,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저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 50분에 걸친 정상회담을 다 꼼꼼히 지켜봤는데 영어로도 들어보고 또 번역으로도 통역으로도 들어봤는데 꼭 이야기를 할 대목은 아닌데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B2 폭격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이 내용을 상당히 부각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합니다.
36시간을 비행할 수 있고 엄청난 가공할 위력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미국 무기를 좀 사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보여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안보 국방하는 사람들이 B2 얘기를 트럼프가 하니까 야 이게 우리한테 판대냐 그 얘기가 딱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B2의 이번 의미, B2가 전략 폭격기지 않습니까? 핵폭탄도 이제 탑재가 가능한 거고 이번에 이란을 타격하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죠. 그러니까 이란을 타격한 것을 트럼프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행한 바로 B2라는 미국의 첨단 폭격기를 자랑을 하고 싶은 건데요. 뭐 핵심은 그만큼 미국의 무기 체계가 우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서 동맹국은 미국의 무기를 사라라는 건데요. 이게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미국의 무기를 사기 싫어서 안 사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국은 무기를 쉽게 안 팔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무기를 파는 조건 중에 하나는 미 의회에서 그 지역의 군비를 보고 어떤 특정 무기가 특정 국가의 군비를 너무 확산시키면 안 팔게 돼, 못 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의회에 허가를 맞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B2 같은 건 못 팝니다. F-22도 못 팔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미국이 결국 제조업 아닙니까? 우리가 저도 국방연구원에 있을 때 이거 해봤는데 원래 타겟 연도에 비해서 5년 10년 늘어지는 거 가격 2배 3배 되는 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납기를 못 맞춰요. 그리고 이미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요즘은 군비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 무기가 좋은 것은 맞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데 그걸 쉽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무기가 지금 잘 팔리는 거예요. 우리는 딱 납기를 맞춰서 또 가성비 좋은 걸 파니까. 그래서 이거 사라면 이게 뭐 저희가 공개되는 거라서 제가 좀 그렇게 하는데 사면 됩니다. 네. 산다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어쨌든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거죠. 가격도 뭐 어마무시하겠네요. 가격은 뭐 계속 오르는데 그래서 잘 예. 보고 해야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 한 50여 번간의 대화에서 이제 캐비넷 룸으로 옮겨서 비공개 오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간지는 모르니까요. 방입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 정상회담 이후에 이 나온 보도에서는 방입 인상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얼마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국방비 얘기인데 이거는 뭐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그 피테그세스의 샹그릴라 안보회의 연설에서 이 인도 태평양의 동맹국을 상해서 인도 태평양의 동맹국도 나토 동맹국 같이 국내 총생산의 5%의 방위비를 증가해라라고 사실상 요구했고 그래서 국내 언론사 몇 군데에서 다시 미국에 확인했더니 그거 맞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또 미국의 모 언론에서는 3.8%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것도 별로 그렇게 크게 우리한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3.8%를 맞춘다 하면 기준 연도가 중요해요.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6에서 7% 정도가 매년 인상을 합니다. 그러면 5년 후에는 자동적으로 3% 이상이 넘어가요. 그리고 나토가 5%를 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약간 눈속임인데요. 앞으로 10년 후에 5%를 맞추는데 그것도 다 모든 게 국방비가 아니라 3.5%만이 직접 국방비고 1.5%는 간접비고요. 근데 그것도 각국이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서 중간 점검하는 해가 2029년입니다. 2029년이면 트럼프가 퇴임하는 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는 있죠. 기다려야 되겠네요. 김 교수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이 에너지 개발 관련된 이야기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번 이제 관세 협상할 때 에너지를 구매하겠다라는 것은 분명히 협의상에 들어가 있는데 알래스카 개발에 참여할지 여부는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할 때 한국도 참여해서 개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부분 뭐예요? 우리 삼실장 브리핑에서는 그 부분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 디테일을 우리가 너무 깊이 파들어가서 노자를 없애려고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너무 부랴부랴 급히 만들었고 다분히 국내 정치를 의식해서 일단 있는 것처럼 포장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자꾸 깊이 들어가가지고 명문화하고 명시하려고 하는 순간 서로 뻘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당히 모호하게 놔두는 게 우리한테도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분명하게 이게 뭐냐라고 안 물어보는 게 오히려 차라리 저는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에너지 구매 관련해서는 지금 급격하게 EU, 일본, 한국에다 다 지금 막 팔겠다 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가 뭐 1,000억 달러 얘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한테 돌아올 물량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1,000억 달러 정도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사오는 거랑 큰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관세 합의하고 나서 농축산물 시장 우리 개방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트럼프는 개방했다라고 얘기를 그쵸. 했습니다. 음. 이럴 경우에는 우리 그냥 조용히 있으면 돼요. 예, 자꾸 근데 캐물지 않는. 아니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정부의 고급 그 관리들이 우리 관리들이 정책 그 담당자들이 사방에 가서 우리 농축산물 성공적으로 개방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니까요. 그게 또 사단이 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그래요.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가 가만히만 있으면 가만히 괜찮을지는 알 수가 없는데 김 교수님, 그래서 지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서명을 한 것도 아니고 네. 또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러면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부각이 될 쟁점이 될 부분은 이 통상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제일 큰 거는 뭐 조금씩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상호관세 법적 근거가 된 국제 긴급 경제 수권법 IEPA 예, 이게 지금 그 법리적으로만 해석하면 당연히 이거는 위법이거든요. 그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국가가 안보 위기에 처했다고 하면서 관세를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트럼프 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위헌으로 판결이 날 경우에 대비해서 플랜비를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232조에 기반한 품목관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호관세는 아이파에 기반한 거고 품목관세는 232조에 기반한 건데 예. 앞으로 계속 232조에 기반해서 자꾸 줄줄이 세탕처럼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아이파가 만약에 무너질 경우에는 이 아이파가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관세를 가지고 재정 보존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관세 수입의 70% 가까이가 아이파에 기반한 상호관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되게 우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이거를 전제로 양보를 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보한 기반 자체가 뿌리가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내 거 돌려도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 대비해서 미국에서는 줄줄이 계속 다른 품목관세를 만들어 올려 할 텐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미래 최고 대우를 요구를 하면서 이거 이전에 다른 기업, 다른 EU라든가 일본에 줬던 품목관세랑 똑같은 수준 예컨대 15% 네. 우리한테 적용해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것이 나오든 다 적용해줘까지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랬을 때 뭐 앞으로 남아있는 게 목재, 뭐 의료, 뭐 트럭 다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네. 그래서 우리 학교의 그 최병일 교수님이 그 KBS 방송에 나와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음을 주고 현금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확실하니까. 그게 되면 좋은데. 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김영 교수님 말씀은 상호 관세가 법적 기반이 무너지면 이제 품목별 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건 이제 현실화되면 우리가 대응을 할 부분인데 많은 또 이번에 궁금했던 건 뭐냐면 상당히 좀 이 정상회담 있기 전에 양쪽이 좀 민감해졌던 이유가 미국이 말하는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까지 주요하게 포함한 것이다라는 해석이었고 우리는 아니다. 이게 뭐 대출 보정 등등 일종의 펀드 형태고 직접적으로 현금 투자는 아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꾸 너무 그걸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알려고 하지 알면 다칩니다. 이번에 저도 이 투자에 관련해서 정상회담 전에 투자 구체적으로 뭐 할지 정확하게 갖고 와. 그리고 만약에 이행 안 하면은 정기적으로 리뷰해가지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벌칙을 부과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를 포함해서 통사하는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구체화해? 말도 안 되는 건데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무 얘기도 안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럼 그냥 놔두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구체화하지 않는 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한 명의 이 장외 화제 인물은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었습니다. 박 교수님.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됐고 그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껏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너무 친하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이
개막식 표가 어떻게 팔릴지 어떨지 몰랐는데 나하고 관계가 좋아서 그 뒤로 그렇게 개막식이 성공적으로 표가 잘 팔리지 않았냐라는 또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지금도 관계가 좋다고 하는데 정말 지금 관계 좋습니까? 안 김정은 좋죠.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요. 김정은 입장에선 트럼프가 매우 밉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는 미국과 북한이 이미 협상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두 개입니다. 당신과 나는 관계가 좋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대통령으로 다시 된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 의미는 좀 거칠지 모르지만 내가 전화하면 받고 2019년에 판문점처럼 내가 트위터로 부르면 나와. 그 얘기거든요. 아무 조건 없이. 이번에도 뭐 이재명 대통령과 꽤 많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얘기가 많았죠. 뭐 에이펙에서 부른다는 등, 예. 뭐 여기 와서 또 판문점에서 만나는 연내에 등, 만날 수 있다. 뭐 연내에 근데 그 모든 거에 아무런 조건을 얘기한 게 없어요. 근데 북한은 명백한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한 것은 7월 29일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냈죠. 거기서 만날 생각은 있다. 우리 그 오빠, 우리 수령이 그 미국의 괴뢰,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네. 어쨌든 미국의 순회와의 관계가 좋은 거, 대통령과의 관계가 좋은 걸 인정을 하긴 하지만 이전 같은 협상은 할 수 없는 거고 최소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의 전개를 영구 중단하고 그리고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하자. 그러니까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전제 조건을. 그리고 예. 의제를 바꾸는 거죠. 목표도 바뀌는 거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다 인정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여전히 비핵화라는 얘기도 애매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만나갖고 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이미 미국과 북한 사이에 협상을 앞두고 누가 주도권을 잡고 가느냐. 주도권을 잡는 사람이 의제도 정하고 목표도 정하고. 그러니까 이미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박 교수님 보시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 우리 정부 사이에 좀 의견이 조율된 겁니까? 그러니까 핵과 관련해서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빈번하게 이 김정은 위원장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핵 파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상회담에서는 이야기 안 됐지만 그 이후의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준수해야 된다. 입장을 또 내놨거든요. 네. 뉴클리어 파워라고 부른다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 그건 또 완전히 별개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인 표현을 신중하게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할 때 그냥 뉴클리어 파워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 새로운 행정부, 우리의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아직 대북 정책, 비핵화 정책이 공식화되질 않았어요. 정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지금 할 일은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대북 정책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비핵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맞춰봐야 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각자 그냥 플레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북한은 100% 한국을 패싱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한미 관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내년쯤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뭔가 한국과의 움직일 수 있는 한국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미국과의 협력이 철저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현재로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실은 북한에 계속 무슨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미국과 협력을 해서 이 기반을 다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시점에 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 특사단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한정 부주석을 만났습니다. 김 교수님, 경제상으로 봤을 때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반갑지 않죠. 네. 반갑지 않은데 저는 그래도 만났고 상당히 이 특사단은 또 환대하는 모양새이기는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럴 수밖에 없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과하게 미국 쪽으로 밀착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경계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번에 CSIS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워딩을 사용했다라고 보는데 안미 경중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그러나 불가피하게 미국이 그러듯이 우리도 일정 부분 중국과 전혀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라는 예.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니네도 중국이랑 거래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한테 다 끊으라고 하지는 마라는 부분이 좀 전면 밑에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아까부터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안미 경중이란 그런 표현을 참 안 좋아해요. 상당히 납작해요. 그리고 상당히 그 단선적이라고 보는 게 네. 우리가 중국이랑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경제적인 것보다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외교 안보적으로 중국과 거래를 멀리할 수 없는 이 부분이 분명히 있고 실은 우리가 중국과 경제적으로 멀어진 것은 미중 패권 경제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이제는 반도체 뭐 정도 빼고는 경쟁력이 없어서 거래가 힘든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하게 미중 패권 경쟁 때문에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뭐 중국의 이런 식으로 사고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쟁력 차원에서 중국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네. 플러스 우리가 사드 보복을 겪으면서 우리가 과하게 공급망 측면에서 그거는 중국이 아니라 어떤 나라도 과하게 특정국에 의존했을 때 그것이 우리 경제 안보 면에서 상당히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차원.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앞으로는 일정 정도 중국하고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와 이사갈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차원. 그것까지 미국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으로 보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김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 방문해서 꾸준히 여러 차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중국과 우리가 관계를 일찍 끊을 수는 없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집권 여당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안미 경중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특사단도 전 국회의장급으로 무게감 있게 또 구성이 돼 있고 또 지금 중국의 전성절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문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미국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좀 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일 1차적으로 일본을 먼저 간 것도 예. 저는 상당 부분 중국에 대한 친중이라는 의구심을 상쇄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읽히거든요. 일본은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가장 인태 전략에서 인태라는 개념 자체가 고 아베 신조 전 수상이 만들어낸 거고 중국 경제에 가장 앞장서는 국가이면서도 또 중국과의 관계도 좋아요. 경제적으로. 이제 그런 국가의 특징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일본을 먼저 감으로써 그런 입장들을 그런 인식들을 좀 불식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설을 통해서 안미 경중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도 밝히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동시에 근데 자세히 보면 이번에 대표단이 갔긴 했는데 시진핑 주석을 못 만났습니다. 네. 대표단이면 원래 시진핑 주석을 만나야 되고 제 기억에 지난번 대표단은 만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못 만났어요. 그 의미는 나름대로 중국이 좀 불만을 표시하고는 있다라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또 전승절 초청을 받았는데 당연히 대통령은 가면 안 되죠. 그건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충분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안 가도 되지만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의 보내는 것은 필요하다. 그것도 전혀 안 보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묘하고 그 상황에 따라 맞춰서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것은 분명한데 네. 아까 뭐 우리 김 교수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우리 단순히 안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까지 이게 복합적으로 연계된 문제라면 우리가 그것을 좀 갈래를 잘 타야 되는 그리고 훨씬 점점마다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이 전략적 유연성, 바로 역할 변경에 대해서는 이걸 양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 중국을 견제한다고 했을 때 중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이 부분은 논의가 이번에 안 됐거든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미국이 강하게 요구해야 할 경우 이건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미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결국은 이거는 이미 브론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주한미군의 역할은 더 이상 북한 위협에 대한 대비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내 역할, 중국 견제를 하겠다. 역대의 주한미군 사령관 중에 이렇게 얘기한 사람 처음입니다. 요 전 사령관 나케메라 사령관도 비슷한 질문을 계속 받았는데 네. 거기에 완전히 똑같이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 위협이다.
대비다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정말로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그런 확장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늘 대안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제가 공개 방송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비공개로 비공식적으로 한국, 미국, 일본이 모이는 거죠. 모여서 결국 미국이 계속 말하는 대만 해협 위기에 주한미군, 주일미군 동원한다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원할 것이냐. 그리고 한국과 일본한테 무엇을 도와줄 것이냐. 일본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일본이 훨씬 더 대만 해협에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습니다. 친함대도 거기 있고 위치나 군사적으로 거기가 먼저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건 뭔지를 서로 간에 이제는 좀 다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침을 만드는 겁니다. 일종의. 근데 그걸 절대 공개할 필요는 없죠. 그건 중국을 당연히 자극하는 행위가 되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원치 않은 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고 또 우리가 방기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혜경 교수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하면 일종의 제2의 사드가 되는 거 아닌가. 중국이 발끈하면 또 한국 기업들 여전히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저는 통상 경제안보를 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좀 더 길게 봤을 때 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나라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냉정하게 그것은 중국은 아닙니다. 중국은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내내 얘기했듯이 미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미국이 없는 게 많아요. 네. 그것이 우리한테는 중국이 아닌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히 우리 어떤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우리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은 저는 길게 봤을 때 지금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이 철저하게 동맹에 연루되어 버리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있는 것까지도 손해를 보는 쪽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번에도 지금 뭐 말씀하신 식으로 한다든가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좀 선을 만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매몰돼서는 안 되고 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박원권 이하여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